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이 중국에서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 둥근 테이블을 많이 사용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음식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 회전식 테이블이 있어서요. 음식을 나눠 먹기가 참 좋더라고요. 음식 하나가 앞에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저 멀리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집어먹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모두가 함께 돌려가면서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모두가 함께. 이 돌고 도는 이 테이블 위에는 단순한 요리의 나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천천히 마음을 좀 돌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첫 곡 더 블루의 노래 그대와 함께.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중국에 제가 갔을 때도 그렇고 음식점에 가보면은 거의 다 그 둥근 테이블에 회전식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가정에서도 좀 그렇습니까? 거의 중국의 가정 요즘은 사실 식구가 조금 적으니까 네. 뭐 이제 인테리어 미관상 네모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다 원형 테이블로 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식구도 좀 있고 그렇죠. 또 친척들이 오게 되면 네. 네모 테이블보다는 원형 테이블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요리를 올려놓을 수 있고 네. 또 서로 이제 드실 때 훨씬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거의 원형 테이블 아니라 네모나 좀 긴 네모로 되어 있잖아요. 네. 회식할 때 교류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 분들은 괜찮은데 네. 이제 저하고 한 두세 명만 뛰어넘으면 대화하기가 거의 그렇죠. 불가능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역마다 다 나라마다 자기 문화가 있구나. 네. 그 혹시 뭐 이렇게 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이렇게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예절이라는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형 테이블에서 만약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돌려서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돌리면 안 되고 지금 누가 드시고 있는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딱 돌리는 찰나에 누가 젓가락을 그렇죠. 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잠깐 멈추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 이 내가 먹고 싶은 걸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이 회식을 자기 개인 가정에서나 먹을 때는 사실 원형 테이블보다는 뭐 내가 서서 네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회식 자리에서는 약간 좀 배고프게 배부르게 먹는 개념보다는 네. 이식을 좀 잘 차려야 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덜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냥 적당히 덜어서 다음에 또 덜어할 때까지 좀 네. 기다리고 네. 그런 어쩌면 게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그 식탁에도 있군요. 그렇죠. 내가 집에서 어떤 습관을 가지든 네. 이 식사 자리에서 예절은 교양뿐만 아니라 다른 네. 사람에 대한 배려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원형 테이블은 사실 그 식순으로 자리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밖에서 식사한다면 이 앉는 자리에 따라서 서비스하는 분이 요리를 네네.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놓고 그 사람 앞에 돌려줍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 이 회사에서 어떤 위치인지 잘 파악이 안 된다면 네. 먼저 아무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좀 기다려야 누군가는 안내를 해주겠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이름을 이렇게 써서 놓기도 네.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름을 써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 내부에서는 이름을 쓰지 않는데 네. 자기 자리를 일반적으로 다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약간 애매한 자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인자, 2인자, 3인자 아는데 내가 한 6, 7인자라면 네. 이때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화장실 잠깐 다녀오면 남는 자리가 자기 자리 아니면 이제 그렇군요. 서로 양보를 하죠. 네. 그러면서 그렇죠. 예. 아무래도
사람을 좀 배려를 해서 네. 좀 중앙에 딱 앉을 수 있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이 만약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문에서 들어오자마자 정면으로 바라보는 네. 것이 보통 이제 좀 괜찮은 자리고 그렇죠. 부사장이 나오면 가끔 이게 이렇게 반대편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네. 서빙을 할 때 내 뒷 머리에서 이렇게 양쪽에 서빙하면 그 자리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기보다는 약간 많이 이 자리에서는 지위나 여러 면에서 좀 낮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음식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상대를 먼저 드세요. 네. 저는 나중에 먹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예, 싶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이제 대화하기 제일 쉬운 게 이 음식을 양보하면서 음식 관련 문화 얘기도 하고 네. 또 음식 관련 취향도 알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왔는데 사실 요리 한두 가지면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네. 다양한 요리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취향이나 이 사람이 음식에 대한 어떤 뭐 조예나 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대화가 자연스럽게 펼쳐나갈 수가 그렇겠네요. 있죠. 네. 그 원형 돌아가는 테이블, 회전 테이블,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또 이제 이 돌면서도 또 물고기가 나왔다, 생선 네. 요리가 나왔다. 그럼 머리하고 꼬리가 보통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땐 머리와 꼬리를 또 어떻게 같이 한잔하면서 네. 덕담하는 이런 문화도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중국 음식점에 가거나 하면 그런 거 좀 머리에 넣고 있다가 잘 해야 되겠네요. 네.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런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사연도 저희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에 살고 계시는 김지견 씨가 영웅들이 잠자는 현충원이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때는 지난해 11월 중턱을 넘어 한 해 마감의 계절. 나와 마누라는 서울의 꽃같이 아름다운 멋진 곳이 많았지만 이 나라 영웅들 잠자는 현충원을 먼저 참관하기로 했다. 현충원. 서울 중심 남쪽 한강 옆으로 동작역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산속에 파묻혀 있다 보니 이름 있는 현충원은 고국의 영웅들 혼이 잠자기가 안성맞춤한 좋은 고장이었다. 동작역 8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현충원 중앙대문이 늠름하게 자랑하며 서 있다. 현충원 대문가에는 전신무장한 장병이 엄숙하게 서 있다. 드넓고 엄숙한 현충원 안에 들어서니 정문 안으로 멀리 현충문이 보이고 그 뒤로 정교하고 질서정연하게 자리한 수천만 개에 달하는 비석이 산골짜기를 따라 끝없이 펼쳐져 등성이를 메우고 있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했거나 아니면 불멸의 업적을 쌓은 충신들의 비석이 고스란히 모셔져 외롭지 않게 자리하고 있었다. 현충원 제일 서북쪽 산중턱에 2, 3층 높이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언덕 위에 온 현충원 공동묘지가 한눈에 보이는데 박정희 대통령과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영구가 한자리를 지켜서 나란히 모셔져 있다.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친 그들의 영전이 살아 숨쉬는 듯하다. 묵묵한 침묵 속에서 거닐면서 나도 모르게 존경과 숭배로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충성이 담긴 엄숙한 영혼에 대한 신앙이고 존중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묘지 아래로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전사한 장군들이 모셔져 있고 그 아래로는 민주화 운동의 깃발이고 필승의 화신인 김대중 대통령 영전이 모셔져 있다. 다음 그 아래 산중턱에는 대한민국 개국 순회자이신 이승만 대통령 영전이 모셔져 있었다. 현충원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넓은지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시간상 관계로 기타 대통령 영전에는 아쉽게도 가보지 못했지만 어쩐지 참관의 목적을 달성한 기분이었다. 현충원은 그야말로 굉장하고 웅의로운 기념비로 고국의 충신들과 나라
순회자들이 고귀한 영전이 고이 잠들어 있는 장엄한 곳이다. 대한민국은 자손 만대를 위해서 애국 교육과 전통 교육을 위해서 서울 중심에 이같이 영웅들의 공동묘지를 아주 깔끔하고 웅이하게 우뚝 세웠다. 그야말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본받을 만한 미증유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감개무량한 이미지를 온 세상에 돋보이고 그 위훈을 전 세계에 떳떳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글입니다. 지난해 11월에 현충원을 다녀오셨는데 혹시 교수님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한두 번이 아니라 꽤 여러 번 갔습니다. 처음에는 네. 현충원이란 곳이 어떤가. 그래서 탐방 차원에 갔고 네.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누군가는 현충원에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궁금했어요. 이런 곳에 이 집안에 누군가 있다니까 네. 저도 모르게 그분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이제 그 큰아버지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같이 가보면서도 몸 한 번 더 숙이려 해서도 현충원이 이런 곳이구나. 그렇죠. 그 동포들과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서 네. 이제 현충원을 한 4번 정도 다녀온 것 많이 같습니다. 가셨네요. 네. 예. 처음에 갈 때 너무 커가지고 사실 다 맞아요. 돌지 못하고 그냥 이제 일정한 곳만 보고 그래서 4번 정도 가니까 그래도 꽤 많이 가봤습니다. 네. 아마 안 가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현충원을 안 가봐도 네. 현충원이란 이름은 네. 굉장히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운전을 하게 되면 현충원을 이제 지나갈 때가 많고 동작역을 지나가면 또 네, 현충원 네. 얘기도 하고 또 이게 현충원이 저희도 현충일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현충원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러면서 아마 동포 사회는 기본적으로 현충원은 대략 어디에 있고 어떤 곳이라는 거는 짐작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네. 많은 분들이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6월 6일이 고국에서는 현충일입니다. 네. 이때는 뭐 그 일대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시거든요. 그렇죠. 아마 오늘쯤부터 미리 다녀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기 되면 또 당일에는 생방송으로 이제 네. 또 이제 방송도 해주고 네. 또 그 전에는 이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분들이 가족분들과 또 이 기념관에 있는 분들이 가서 다 이 뭐 정리도 하고 하니까 네. 한 6월 초 정도 되면 6월 전체 달 이쯤에 네. 지난해 옛날에 뭐 역사적으로 이제 그 대한민국에 굉장히 공헌이 많은 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생각도 다시 하게 되고 또 TV나 많은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 알고리즘이 네. 계속 오게 되니까 네. 아마 이 방송 들으면 많은 동포들이 6월 달에 어디 갈까 현충원에나 한번 가보자.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방송국 출근할 때마다 그 앞길로 쭉 오거든요. 그러다 그렇네요. 보면 항상 마음이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이 여기에 잠들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후손들이 누군가는 자기의 그 선배분들이 여기에 네. 있다 하면 말 안 해도 그냥 너무 자랑스럽겠다. 너무 존경스럽다. 그렇죠. 그年세에 또 가보면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네.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 네. 그리고 뭐 대통령들 포함한 네. 굉장히 많은 장교들. 누군지는 잘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거기 가면 이제 걸음걸이부터 그래서 네. 한 명 한 명씩 여기에서 잠자는 분들이 물론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못한 분들 너무 존경스럽지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그렇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네. 것들이 이분들 덕분이 덕분입니다. 아닐까. 네. 예. 한 번쯤 꼭 들려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성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영웅.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KBS 한민족 체험수기가 올해도 동포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025 한민족 체험수기에 보내실 내용은 생활 속에서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전승하고 우리 말과 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체험담과 한류와 한글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담 등을 보내주세요. 작품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고요. 접수는 9월 1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작품은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보내실 곳은 우편번호 07235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한민족체험수기 공모 담당자 앞입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실 분들은 972khz@kbs.co.kr 972khz@kbs.co.kr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 분들은 KBS 한민족방송 한민족체험수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기를 누른 후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화요일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인데요.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박수경 학생이 보내온 내 마음속의 가정 이 글 소개해 주십니다. 니들 마음속 가정은 어떤 가정이니? 아, 얘도 별걸 다 물어본다. 행복한 가정을 가지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마음속의 가정이 아니겠니? 내가 당연한 걸 묻는 거죠. 나도 나에게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조금 길쭉한 얼굴에 웃으면 실눈이 되는 자애로운 분이고 어머니는 조그마한 얼굴에 염색을 하지 않아도 멋진 갈색 머리를 가진 이쁘장한 분이랍니다. 몇 년 전 아버지 어머니는 외국에 돈 벌러 가셨다가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오시고 아버지 혼자 지금 베트남에서 돈을 벌고 계셔서 지금은 1년에 한 번밖에 그것도 2주일만 같이 있을 수 있어 누구나 바라는 행복한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2주일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 식구가 신나게 노는 매일 행복한 웃음이 흘러나오는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의 행복한 가정이 언제면 현실로 될까요? 네, 지금 소학교 6학년입니다. 박수경 학생. 그래도 어머니가 2년 전에 이제 집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같이 어머니가 계셔도 얼마나 그렇죠. 다행입니까? 사실 그 동포 사회에서 이게 부모님이 다 같이 나가서 맞벌이를 외국에서 해서 네. 아이랑 사실 1년에 뭐 한 번도 못 만나는 한 번 그렇죠. 가면 몇 년 동안 네. 있다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사실 또 이 학생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아버지까지 있는 게 사실 그래야 그렇죠. 이제 행복한 가정이 이제 완전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죠. 예. 나는 세 식구가 신나게 노는 매일 행복한 웃음이 흘러나오는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 아버지가 2주일이나 휴가 받아서 오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옛날에도 네. 그랬지만 2주일 동안 아버님이 해야 될 일들이 와서 쉬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친척들도 만나야 그렇죠. 되고 집안에 잠깐 자조구질하는 이게 고칠 것도 고쳐야 되고 뭐 또 아이랑 같이 얘기도 나눠야 되고 또 오면 자기가 처리할 일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2주라는 시간이 금방 가죠.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 그 중국을 자주 가잖아요. 분명히 일주일 갔는데 어제 도착한 것 같은데 내일에 비행기 타는 느낌처럼 네. 몇 명 사람들만 친구 만나면 그냥 시간이 다 흘러가요. 네. 근데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아버지 하면 저희들 약간 엄격하다. 잘 웃지 않고 네. 좀 그런 이미지잖아요. 이 친구는 길쭉한 얼굴에 웃으면 실눈이 되는 자애로운 분이라 해서 네. 아버지가 실눈으로 이렇게 웃는 분을 네. 상상하니까 그래서 아빠가 있어야 완전도가 있다는 네. 그걸 이해가 됩니다. 예, 참 따뜻한 아버지신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근데 우리 동포들 중에는 한국에 물론 많이 나와서 일을 하시지만 이렇게 동남아로 가시는 분도 많은가 봐요. 동포들이 애초 초창기 때는 한국으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지금 10대잖아요. 이분이 아버님은 대략 아마 40대 초반? 그러니까 한 60대, 50대 후반, 60대, 70대 분들 한국에 많이 왔고 그 뒤에는 일본으로도 이제 네. 가고 그다음 저보다 좀 더 어린 분들은 사실 이렇게 뭐 심천이나 중국에 이제 더 발전한 지역 네네. 가다가 지금 베트남이 아.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또 발전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포들, 한민족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계 안 간 곳이 없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희도 예전에는 이 뭐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위해서 미국으로 또 많이 가셨었잖아요. 맞아요. 아메리칸들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동포들 보면 옛날에는 뭐 그냥 한국, 아니 뭐 일본, 뭐 중국의 남쪽 지역. 근데 네네. 그게 아니라 뭐 필리핀, 베트남, 태국 네, 많이 가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대신 아이들이 약간 고생을 많이 하죠. 네. 근데 사실 그 어떤 기준이란 걸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하려면 지금 조금 힘들어도 참아보자 하시는 가정도 있고 맞습니다. 아니야 가정이 우선이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가정이 우선이야 이런 집에서 자라다 보니 네. 저희 때는 한국풍이 그렇게 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집은 끄떡없이 중국 내에서 부모님이 네. 직장 다니며 대신 이제 다른 집보다 빠듯하게 좀 살았다 이런다면 예. 어떤 집은 아이의 미래, 아이의 결혼의 모든 준비까지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도 봉양하고 내 아이의 예. 모든 걸 책임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와서 돈 버는 부모님. 결론적으로 보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다. 어떤 분들은 일을 오래 해서 다양한 지병을 가지고 심지어 예. 어떤 분들은 제 나이에 좀 젊은年세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부모 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 아이들은 이제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부모 마음에 네. 가장으로서 내가 무엇을 우선시하고 이제 돈을 우선시해서 아이한테 미래를 보상시키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가서 벌어야죠. 예. 그래서 어쩌면 어린 친구들한테는 부모가 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박수경 학생이 보내왔던 내 마음속의 가정. 아마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윤도현의 소원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함께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에서 첫 K 스마트팜 로드쇼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국내 11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알마티에서 K 스마트팜 로드쇼가 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함께 현지에서 한국형 기술을 홍보하고 또 1:1 수출 상담회도 가졌습니다. 이번 스마트팜 로드쇼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는 36만 달러 규모 총 4건의 수출 양해 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스마트팜 도입이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고요. 또 한국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 기업의 진출 선호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알마티에서는 현지 온실 연맹장의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산업 동향 발표를 통해 현지 시장 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카자흐스탄 진출 전략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농식품부와 고토라는 이번 로드쇼에서 성사된 수출 상담이 실제 수출 수주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로사항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현지의 또 하나의 항공사가 인천 직항 노선에 취항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캇 항공이라는 카자흐스탄의 항공사가 자신의 본사가 있는 침킨트라는 도시에서 인천을 오가는 직항 노선을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의 3대 도시이자 실크로드 도시인 침킨트와 한국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졌고 양국 간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캇 항공이 운영하게 될 침킨트 인천 직항 노선은 오는 29일 공식 취항하게 되는데요. 이번 신규 노선은 보잉 737 맥스 최신 기종이 투입되고 주 2회 운항됩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한국을 잇는 직항편은 아스타나와 알마티를 포함해 주 15회로 확대되고요. 취항 항공사도 우리나라의 아스타나,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이스타 항공, 그리고 카자흐스탄 측의 에어 아스타나와 스캇 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취항하게 되었습니다. 스캇 항공사는 지난 15일 서울에서 한국 주요 여행사 관계자 및 미디어 등 70여 명을 초청해 취항 기념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직항 노선 확대가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은 물론 문화,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에는 매년 12% 정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노선을 통해 더욱 과석화될 것이고 또 양국 국민 간 직접적인 교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 기준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의 3대 해외 투자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고요. 침킨트 주변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호자 아흐벳 야사위 영묘가 있는 투르키스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침킨트는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세 번째 큰 도시이고요. 최근에 연간 200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현대식 공항을 새로 갖추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소식이었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호평상 시상식이 열렸다고 하는데 이 호평상 어떤 분들에게 주는 상입니까? 네, 최근 유슨 사할린스크에서 러시아 적십자사 사할린 지부는 돌봄은 이웃 비영리 단체 연합과 노년 알리안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팁춘가 재단의 지원하에 호평이란 상을 제정해 시상을 했습니다. 이 호평상은 노인 및 장애인 지원 기여하인 개인 및 단체를 표창하는 상입니다. 올해는 돌봄 자원봉사자, 노년 돌봄 자원봉사자, 사회공헌 총 3개 부문에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사회공헌 부문에서 유슨사칼린스키 한인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유슨사칼린스키 한인회는 장기간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자원보상자도 많이 생기고 합참단도 창립했습니다. 옛날 림정환 시한인회장은 이 상은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사할린 소식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호평상 시상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호평상은 노인과 장애인 지원에 기여하는 개인 그리고 단체를 표창하는 상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돌봄 자원봉사자, 노년 돌봄 자원봉사자, 사회공헌 이렇게 3개 부분에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수상자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회공헌 부문에서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합니다.
유즈노 살린스크시 한인회는 정말 오랫동안 노인정을 운영해 왔고요. 그동안 자원봉사자도 많이 생겼고 합창단도 창립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어때? 맛있지? 맛있지? 아, 이제 먹으려고 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빵인데 우리 종건이도 분명 좋아할 거야. 자, 얼른 먹어. 맛없어. 맛이 없지? 난 맛있는데. 이게 맛은 별로일지 몰라도 건강에는 엄청 좋아. 자, 먹어. 그럼 내 것까지 엄마가 다 드시고 100년 해로 하세요. 이럴 때만 엄마 위하지. 그러면 이런 거는 어때? 응? 그게 뭔데요? 이거 엄마 어렸을 때 많이 하던 거. 좀 전엔 엄마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빵이라더니 이젠 불장난이에요? 이거 불장난 아니야. 그럼 뭔데요? 이거 구워 먹는 거야. 이걸 왜 구워 먹어요? 맛있으니까? 응? 그래요? 응. 아유, 그래, 종건아. 이거 한번 먹어볼래? 아이, 불에 까맣게 탄 걸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되지. 꽁땡이잖아. 이렇게 불면 수층 다 날아가. 그래도 너 이거 안 먹으면 너 후회한다, 이거. 응? 알았어요. 그렇다면 한번 먹어볼게요. 자. 아유, 그것만. 고소하다. 그치, 맛있지. 엄마, 나 그거 좀 더 먹으면 안 돼요? 안 먹는다 할 땐 언제고. 이리 줘요. 내가 다 먹을 거야. 야야야, 그거 다 가져가면 어떡해. 아우, 이리네. 엄마랑 같이 먹어야지. 아우, 엄마, 그럼 우리 이거 좀 더 베어 먹어요. 그래. 맛있지? 좀 더 배워가자. 하나, 둘, 셋, 넷.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밭에서. 어머 세상에. 종건아, 우리 밭이 아니었나 봐. 엄마, 어떡해 우리. 도망쳐. 야, 도둑 잡아라. 엄마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걸 아들한테 권하는데 아들은 시큰둥하더니 구워서 먹는 이거는 또 잘 먹네요. 네, 그러게요. 구워 먹으면 구수할 것 같아요. 6월 5일이 절기상 망종인데요. 망종은 말 그대로 수염이 있는 종자, 그러니까 벼나 이것 같은 수염이 있는 곡식에 씨앗을 뿌리기 좋은 시기이고 모내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망종즈음이면 이것을 베기 알맞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모두 베어야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망종 전에 베라,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쌀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식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세계 4대 작물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망종은 이것을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보리, 2번, 보쌈, 3번. 커피.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건, 주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엄마, 빨리 도망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쌀밥보다 이것밥을 더 많이 먹었었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나는 시기로 춘궁기 혹은 이것 고개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가을에 벼를 수확할 때까지 이것 먹으면서 견디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것 고개 사라졌잖아요. 주식보다는 건강식으로 이것을 참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밥도 해 먹고요. 빵도 만들어 먹고 또 맥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동포 여러분은 이것으로 어떻게 실생활에 이용해서 요리를 만드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 고개 같은 어려운 시절 어떻게 견디셨나요? 그런 추억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 보내실 때는 연락처 잊지 마시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자, 오늘도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의 홍웅호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고려인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고 저희 이 시간의 이름도 고려인 이야기인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고려인이란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을 했습니까? 예, 사실 정확하게 언제부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 고려인 역사가 길다 보니까 여기에서 고려인이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자료상으로는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 스스로 고려 사람? 이렇게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 고려인, 이 한국에서는 이제 한자로 사람 인자를 해서 네. 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러시아에서 우리 또 한인들, 고려인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사람 그렇게 표현해서 네네. 고려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예. 조선에서 왔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지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네. 이제 크게 구분을 해보면 한인이라는 이름도 네. 있었고요. 조선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고려인, 즉 고려 사람 이렇게 네네. 다양하게 표현을 했었죠. 예. 정말 스스로가 어떤 민족의 감정을 많이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길다 보니까 네. 일단 조선시대 후기에 우리 한인들이 주로 함경도 지역에서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넘어갔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한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그냥 조선에서 갔기 때문에 조선 사람, 조선인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당시 러시아에서는 이 조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는 코리아. 네. 그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이것을 러시아어로 표현하면 까레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까레야. 네. 그래서 이 까레야라는 국가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까레예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초기에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국경 지역에서 우리 한인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말도 서로 통하지 않고 네. 이렇게 할 때 네.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우린 조선에서 왔다 그랬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봐도 러시아 네. 사람들은 잘 몰랐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러시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까레야라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됐었죠. 예. 저희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꼬레야 이렇게 부른다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신들을 아무래도 그쪽에서 그렇게 칭하니까 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예,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러시아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명확하게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네. 그들이 이야기하는 까레야, 즉 고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마 조금은 더 그들과 네. 소통하는데 친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게 아무래도 강제 이주되고 이러면서 더 많이 불려지지 않았을까요? 요게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려인들의 역사는 우리 한인들의 역사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일제강점기 때까지 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강제 이주 이전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주로 일제강점기 초기인 1905년에서 1910년대는 우리 한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러 연해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인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강조를 네. 했고요. 그런데 이게 시기가 조금 지나가면서 한인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했지만
조선인이라는 용어도 여전히 썼고요. 예. 그리고 고려인이라는 용어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연해주 지역에서 발간되는 우리 그 한인들이 발간하던 신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명칭이 대한인 정교보, 그리고 한인 신보, 네. 조선 노동자. 그래서 한인이라는 용어나 조선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친숙한 고려극장. 지금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죠. 예. 이 극장이 1932년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에서 처음 설립되어서 이제 공연을 시작했는데 이 공식 명칭이 원동 변강 조선극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 조선이라는 용어도 네. 널리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근데 고려인 동포들을 만나보니까 고려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사실 예. 고려인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을 표현할 때 고려 사람이라는 용어가 네. 훨씬 친숙하고 또 자연스럽게 입에 나옵니다. 예.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이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려인들이 고려말, 즉 우리 네. 한글을 더 잘 지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고려라고 하는 용어의 포인트를 우리가 두고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앞에서는 제가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고려라고 하는 용어에는 예를 들어서 1931년 블라디보스토크에 우리 한인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범대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범대학의 정식 명칭이 원동 변강 고려 사범대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길었군요. 예, 원동 변강. 예. 이건 우리가 흔히 연해주 이렇게 네네.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려 사범대학. 고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또 뿐만 아니라 당시 블라디보스토크나 우스리스크 포시에트 이 세 군데 고려 사범 전문 학교.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이제 교사 양성소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 고려로 하자라고 네. 좀 이름을 통일했을까요? 사실 이 통일과 관련돼서는 이야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사실 제가 조금 1945년 이후 이야기를 좀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다음에 네. 지금 그 질문하신 거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1945년 이후에는 한반도가 분단이 되고 한반도에서 이제 북쪽 즉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네. 해서 이제 북한만 소련하고 수교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남쪽은 네. 이제 반공을 모토로 했기 때문에 소련과 수교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당시 여기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기서 이제 조선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네. 그래서 당시 러시아 지역에 살던 우리 고려 사람, 고려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면 조선이라는 용어만 사용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조선, 고려 이 모든 단어를 다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첫 번째 그 질문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고려라고 하는 용어 통일은 서울 88 올림픽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1990년 소련과 대한민국이 수교를 맺습니다. 네. 이 수교를 맺으면서 소련 지역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죠. 여기에 살고 있던 이제 고려인들 사회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수교를 맺고 보니까 올림픽도 그렇고 한반도에 두 개의 조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국을 우리는 다 조국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조국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또 한 가지는 이 고려인들의 상당수가 사실 고향이 북한이었습니다. 네. 함경도 지역이나 그쪽에서 이런 많이 데서 가셨으니까. 넘어가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내 고향은 북쪽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교를 맺고 경제적으로 보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래서 이 둘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조금은 객관적인 게 뭘까? 네. 이런 것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분단된 역사적 조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네. 우리를 조금 왜곡된 시선으로 보지 않고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재외동포로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용어가 뭘까?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왠지 조선 그러면 북쪽이 자꾸 떠오르니까 네. 이 북쪽이 아닌 남쪽을 같이 아우르는 고려라는 용어로 그래서 고려인, 고려 사람 이렇게 통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용어 속에는 고려인들의 정체성이 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고려인들은 그 정체성을 참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발행하는 네. 우리 고려인들이 발행하는 신문들을 보면 고려일보, 고려신문, 새고려신문 네. 등 이런 용어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자, 오늘은 언제부터 고려인이라고 불렀을까? 고려인, 고려 사람이라는 용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홍웅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싸이의 노래 코리아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